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뱅크, 우리 같으면은 한국은행입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앨런 의장이 미국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우리의 환율,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그리고 이재우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세돈 교수께서는 평소에 국제금융시장을 열심히 분석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우 대표는 현장에서 헤지펀드 등 국제 투기성 자금과 증시에 들어오는 돈들, 이 돈들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제 헤지펀드 전문가입니다. 우선 신 교수 어떻습니까? 이 앨런 의장이 무슨 잭슨 홀 포럼인가요? 예.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꺼냈죠.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매년 이제 여름 8월 하순에 그 연방은행의 주요 간부들하고 세계 금융계의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민간 금융기관의 이제 그 대표자들을 모여서 국제 금융시장의 현안이라든지 중요한 그 통화 정책의 이슈를 이제 막 큰 격이 없이 그냥 논의하는 장소가 이제 잭슨 홀 포럼인데, 사실 제넷 옐런이 지난 3년 동안은 참여를 안 했었어요. 안 해갖고 주목을 못 받다가 이번에 이제 그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금리를 올려야 될 여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 잭슨 포럼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금년 상반기 미국 성장률이 1%밖에 안 되니까 한 2%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이거 미국 경제 봐라, 매우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잭슨 홀 포럼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막 금년에 올리는 거는 거의 물 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넷 옐런이 와서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그 제넷 옐런이 말하는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고용 시장의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매달 지금 신규 일자리가 25만여 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굉장히 지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주택 시장도 지금 상당히 오히려 잘 나가고 있고, 성장률이 2%를 예상했지만 1%밖에 안 나온 이유는 기업들이 재고를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재고 감소 효과를 빼면 사실상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제넷 옐런은 이번 잭슨 포럼에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발표를 해서 이것이 충격을 많이 줬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 대표 어떠세요?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그 경험들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도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과거에도 미국 금리 인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994년, 99년, 2004년 이렇게 세 개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도표에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하고 나면 올리기 때문에 지금 앨런 의장이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이제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을 접고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겠다 하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그렇게 이제 과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인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언제 올리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꾸준히 조금씩 올릴 수도 있고, 네. 또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하여간 계속 올리는 사인이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 그 조금 더 백으로 해서 197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의 그 연방 기금금리를 올린 그 역사를 보면 대체로 그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금리가 2%에서 3%포인트쯤 돼요.
물론 아까 2004년은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2001년도에 IT 버블이 터지면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부시 정부가 굉장히 금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그걸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약 3%포인트 올라가고 3%를 한참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0.25씩 끊어서 올리니까 평균 12회에서 14회 정도 맞습니다. 올렸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 12월에 한번 올렸지만 이게 저스트 스타트일 뿐이고 앞으로 한 3년은 계속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켓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번에 올리는 프로세스는 한 3%포인트까지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사실은 보고 있는데 마켓은 그럼 너무 충격적이니까 지금 마켓은 한 1%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과거의 어떤 추세를 보면 적어도 2% 내지 3%포인트 올린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9월에 올리느냐, 12월에 올리느냐, 9월에 올리고 12월에 또 올리느냐, 이게 당장의 관심 사항인데 신 교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 조금 아까 적어도 잭슨 홀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제니 옐런이 발언하는 것은 올릴 여건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럼 뭐야 이거 안 올리는 거 아니냐 이게 시장의 반응이었거든요. 스탠리 피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쩌면 2번 올릴지도 가능성도 있다. 단 나오는 자료에 따라서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9월 12월에 이게 저는 관점이 아닌데 저는 조금 긴 안목으로 올린다. 그리고 9월에 안 올리면 12월에 올릴 것이고 9월에 안 올리면 결국은 그 올릴 것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싱하고 있는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는 그동안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펜션 펀드들이 지금 운영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보험회사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시중은행에 말하자면 예대 마진이 이게 지금 굉장히 추락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이 굉장히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팻이라고 하는 조직이 미국의 그 팻이 결국은 그 뱅킹 산업의 건전성을 이게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봤을 때 금융산업 쪽에서 특히 뱅킹 쪽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만 이것이 숨통이 튼다. 그래서 계속 압력을 받았지만은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도 있고 중국 사태도 있고 계속 미려오다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9월에 올리냐 12월에 올리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확실하게 저는 올리는 추세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봐서 그렇다. 거시지표로 봐서도 올릴 때가 됐고 그렇죠. 금융산업 입장에서 봐도 올릴 때가 늦었다는 됐다. 거죠. 그런 건데 결국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우리는 관심사인데 네. 그 한국 통화 정책은 사실 소규모 개발 경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통화 정책을 쓰고 나면 좀 후행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경제 정책은 뭐 더 잘 우리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4년의 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표에도 있지만은 2004년에 미 연준이 6월부터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그때도 이제 쭉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미 금리 인상 이후에 한국 통화 당국은 사실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2004년 말까지 오히려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시장 금리가 이제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금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또는 지금 유럽이나 일본도 자기 그 표명을 했지만 자체의 그 정책에 대해서 자체의 그 시장 금리 방향성은 자체 통화 정책, 자기 자국 내의 경제 사정 이런 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지금 금리를 올리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는 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 네, 한국은행 네. 입장은 네. 과거에 우리 미국 금리가 인상됐을 때 우리의 증권 시장, 네. 채권이나 네.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첫 번째 뭐 큰 그림을 보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도 내려갔고 사실 2000년대 이후부터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 금리는 결국은 이제 약간의 어떤 동조 현상을 보였는데
주식 시장을 보면 금리를 오를 때에는 대개 통화가 또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미국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이머징 마켓은 자금이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표에도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그 단기적으로는 내려가는데 재밌는 현상은 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기 아까 얘기했던 1994년, 99년, 2004년을 보면 그때 미국 주식도 오히려 결국에는 올라가는 우상향을 보여줬고 국내 주시장도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럼 그 당시에 다른 경제 상황하고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금리하고만 단순 비교로 해서 연관관계를 찾는 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질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역금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금리가 낮은 걸로 빌려서 비싼 거에다 놓는 이런 것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자금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추세를 전망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네. 우리 채권 가격 이거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증권 주식도 가격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좀 길게 봤더니 예. 다시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과거 경험은 과거 경험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 자신 있을 때 올리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그건 팽창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경제는 사실은 긍정적 영향을 줬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요즘은 하도 이 과거의 패러다임이 꼭 맞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 금리만 가지고 국내 채권 시장의 주식 시장에 전망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 교수 어떻습니까? 과거의 한미 간의 경제 관계 이게 이제 실물 관계도 그렇고 금융 관계도 그렇고 오늘하고는 많이 다를 텐데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경험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지고 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외환이 좀 밖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었으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봤더니 다시 회복되더라. 그게 이제 2004년의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2016년 현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냐 안 나가냐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에 충격을 주냐 안 주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의 비중이 3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저쪽에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것이 자본의 이동을 초래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금리는 전 세계가 0.5%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시장의 환율 움직이면 하루에 1%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를 우리가 연율로 연산하면은 금리가 1년에 0.5%인데 이 환율은 뭐 거의 100%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외국계 자금이라는 것이 비단 금리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율 움직임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 특히 한국과 같이 지금 수출 안 좋고 내년 말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대선도 있고 여소야되고 북한하고 갈등이 계속 점진되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어느 때보다도 미국 금리가 한국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상황이 조금 유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짧게는 영향을 받았지만 좀 길게 봤더니 회복되더라. 그게 이제 과거 경험이었는데 현재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번에는 좀 더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 그렇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4년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4% 가까운 맞습니다.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2% 이제 가까운 시기고 그 당시에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 이걸 보면 지금보다 더 밀접했고요.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도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높단 말이에요. 더 높습니다. 네. 그걸 고려하면 이번에 2016년을 놓고 보면은 과거하고 어떻게 좀 다른 패턴이 보일 것으로 생각은 안 되는지.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대내외 환경, 우리 내수도 약한 상태고 수출도 사실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출 의존도가 옛날에 선진국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은 이머징 마켓이나 중국 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금리를 맘 놓고 올리니까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인으로 보면 하락할 가능성과 상승의 가능성을 본다면 저희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그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디맨드 앤 서플라이고 자금의 흐름인데 자금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쪽으로 흘러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자금이 빠질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주위에 요새 보시면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보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은 다른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안 좋고 지금 헤지펀드 100몇십 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주식 투자를 주로 하는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 수익률이. 그런 걸로 보면 그걸 합쳐서 놓고 보고 지금 저희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그 지오폴리티컬한 리스크, 지금 그 이북과의 대북 관계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문제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더뎌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놓고 봤을 때에는 거기에 트리거링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인데 다만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이 과거의 베이비 스텝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올리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자꾸 말하는 게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또 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를 좀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임팩을 좀 영향을 적게 주고 싶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으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급격하게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거는 그쪽도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씀만 제가 조금.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의 패턴, 네. 과거에처럼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리느냐, 네. 안 그러면은 통계치를 봐가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인터벌을 길게 하면서 올리느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분 말씀은 공통적인 것은 주식 시장에서 주식값은 떨어진다. 그게 일시적이든 좀 더 조금 길게 보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그 기간은 과거보다는 이번이 좀 더 길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고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환율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원화 가치는 앞으로 미국이 만약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봅니까? 그 좋은 예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그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그때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순식간에 123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며칠 사이에 올라간 폭이 한 6, 70원 정도, 한 6%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그것을 봤을 때 만약에 금리를 9월이든 12월이든 올린다고 봤을 때 환율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저는 온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이제 외국계 투자가들이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일단은 돈을 빼내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달러로 바꿔놓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크게 올라가는 게 얼마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1250원대 지금 현재보다도 한 80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올라가는 환율 값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는 달러를 좀 시장에 풀어야 되겠는데 그럼 풀 수 있는 실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이제 실탄 문제 나중에 그런 얘기하기로 문제가 하고. 있어서 일단은 환율은 일단은 앞으로 6개월 스팬을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오르는 쪽으로 약세 쪽으로 오르되 지금 1250원으로 보신다면은 100원 이상 오르는 겁니다. 현재보다.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오르게 보시는데 이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참 요즘 그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어떤 과거의 패턴이나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 많이 봤던 것들이 좀 많이 깨지고 있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좀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팩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단기적으로지만 앨런 발언 이후에 타국 통화들은 약세가 됐습니다. 근데 원화는 약세가 됐다 도로 강세로 가버렸거든요. 그 원화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한국이 경제가 좋은 거냐 뭐냐? 설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엔화 대비해서 달러는 강세가 되는데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약세로 오히려 됐거든요. 그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조금 길게 놓고 보면 결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나라 환율이 또 이 약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환율 조작국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냐, 이게 조화를 이룰 거냐 하는 것도 있어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그 과거에 그 혹시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이머징 마켓의 펀드 유입입니다. 펀드 유입 추이하고 펀드 유입 강도, 그 연준 금리하고 정책 금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있나 저희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금리를 기준금리 올리면은 그때는 펀드 유입이 아니라 펀드 유출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쭉 보시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했지. 그 단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바로 빠져나간 게 계속 지속됐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등한 경우도 꽤 보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럼 펀드 유출입이 외화 유출입하고 100%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펀드를 유입한다는 거는 그 커런시를 그 통화를 사서 들어오는 거고 나갈 때는 그 통화를 파는 거기 때문에 외환하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에도 단정지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조금 더 좀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를 요번에 많이 9월에도 올리고 12월에도 올리고 이러면 원하는 급속히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그 페이스가 빨라지면은 여기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걸 자꾸 좀 시간을 두고 자꾸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급속히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가 올 거냐는 조금 더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같은 거는 미국이 만약에 좀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분명히 원화 가치는 빨리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그 페이스가 대단히 슬로우 템포고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한다면 환율, 우리 원화 가치 떨어지는 속도도 완만하거나 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제 얘기죠. 그 조금 거기다 말씀드린 시장의 뷰는 원화의 레벨은 원화 가치는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한번 레벨업 단 다음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있고요. 만약에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그거는 원화 가치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레벨업 상태로 가서 거기서 좀 횡보하는 형태가 아니겠냐.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행태, 그 행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미국이 어떤 행태를 보이든 간에 금리를 인상하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주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원화 가치 떨어지는데 그러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돈을 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염려하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 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아까 그 앞으로 6개월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부분과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걸 투기꾼이라 하든 뭐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든 좋은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방향성은 거의 확실하거든요.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이제 이재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한국은행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 안 하면 미국에서 또 BHC법을 들어서 왜 환율을 가만 놔두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투기꾼 스페큘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외환시장에서 환율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그 포텐셜을 준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환율의 움직임에 결정 변수는 투기꾼의 움직임이고 스페큘레이터의 움직임이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환율 당국이 얼마만큼 단호하게 실탄을 가지고 그것을 저지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책 당국이 그만한 의지와 그만한 어떤 그런 예지력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주식시장 팔고 그다음에 채권시장 팔고 그 돈을 들고 나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그것을 달러로 바꾸어 두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적어도 환율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그것은 투기꾼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외환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일단 임팩트 이펙트로서 환율이 상당히 크게 저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당국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단지 그 폭이라든가 그 흐름의 속도 예. 이런 면에서는 이제 두 분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변수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미국이 만약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도 동조할 것인지 또는 과거처럼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심 사항인데 우선 이재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리를 한국 경제 상황이나 현재 기업의 환경 이런 걸 봤을 때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금리를 안 올리면 해외 금리는 특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본 유출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이거를 방어한다. 사실 다른 나라 그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 양쪽 금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캐리 트레이드 달라지고 자본 유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금리 차에 대한 민감도는 좀 훨씬 덜한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가 주는 영향, 그때 경제 상황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더 오히려 많았지 금리 차이만 갖고 그렇게 그 단기적으로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이런 건 있는데 그 정도로 또 금리 차를 벌리거나 어느 한쪽이 급격히 올리거나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국내에서 금리를 올릴 환경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격히 이걸 올리면 저희도 사실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페이스를 이렇게 갖고 올린다고 하면 조금 그 금리를 올리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 경제 상황이 네. 금리를 오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지 않겠어요. 기업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가계부채 이게 아주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이제 우리의 시장을 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눈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만약에 아까 신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상황으로 봐서 저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소위 이제 투기라는 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과거 우리 한 위기 우리도 경험했고 영국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90년도인가요? 예.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국내 여건으로 봐서 금리 인상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외환 유출 문제 이게 이제 염려가 되는데 단지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3,700억 불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다.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지금 생각인데 신 교수 어떠세요? 지금 이미 한 5년물, 10년물 미국 국채물하고 한국 국채물의 그 이율을 수익률을 놓고 보면 명목상으로는 뭐 한 0.4, 5%포인트 차이가 있는데요. 명목적으로. 우리가 좀 높죠. 미국보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또 디벨로핑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를 포함하면 사실상 한국 국채 금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사실상 낮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자, 이런 과정에서 거기서 0.25, 0.5를 올려버리면 한국 국채는 더 이상 국내 투자가들한테 매력이 없어진다는 게 그동안 그래도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국채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금리가 아니라 원화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가 되어준다는 메리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국채의 가장 큰 메리트는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가 앞으로 원화를 강세로 가져갈 것이고 환율을 내려가게 할 것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은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가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던 외국계 은행들이 더 이상
한국계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달러를 차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어떤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저는 이 그 국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여건이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만약에 0.25를 올리면 0.25 정도 올렸을 때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2번 올리는 앞으로 6개월 동안에 2번 정도 올리면 필연코 우리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의 금융시장에 심각한 자본의 드레인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한국의 뭐 외환보유고가 뭐 3,700억 달러고 또 뭐 순대외 자산이 3,700억 달러라고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봐가지고요. 지금 한국의 순대외 자산이 명목상 한 3,600억 달러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한국은행 것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빼면 2번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면 지금 순대외 자산이라는 게 뭐 돈이라고 120억 120억 불 정도. 120 정도 돼요. 122억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 여기서 계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의 투자 몫이 지금 우리의 라이빌리티에서 빠져 있다. 그게 이제 얼마가 되는가? 이게 만약에 펀드 형태로 들어와 있으면 자료가 잡히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안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외환 보유고가 3,600억 달러를 하는 걸 빼면 우리 순대외 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3,600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그러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금이냐? 천만에요. 한 600억 달러, 700억 달러밖에 현금이 안 돼요. 따라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있지만 당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은 1,000억 달러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떤 그런 그 잠재적인 포텐셜 리스크 요인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장담 못한다. 우리 외환시장에 하루 외환 거래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0억. 500억이나 예, 5, 600억.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억 달러 된다고 지금 보고. 근데 지금 신 교수가 그 제기한 이슈는 결국은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외 자산이 얼마고 네. 또 유보 달러 외환 보유고가 얼마고 해서 상당히 넉넉하게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600억 불 정도인데 하루에 우리 외환 거래액이 500억 불이고 해외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다 투자해 놓은 돈 중에 통계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만약에 원화가 앞으로 약해질 거라고 전망하면 빠져나갈 돈이 꽤 있을 거다. 그걸 고려하면 600억 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거다.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펀더멘탈리 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맞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장의 기대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르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 퀘스천하는데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은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효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해외 금리 올라가면 펀딩이 어렵다. 근데 해외에서 펀딩하는 건 달러로 펀딩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라이버의 그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빌리면 됩니다. 그거는 원화 금리하고는 따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과 달러 유동성은 항상 외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그거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외화 펀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국내 금리를.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외화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나 유동성 가지고 충분히 디펜드 할 수 있냐. 디펜드 설사 할 수 있어 그렇게 개입 못 할 겁니다. 그렇게 개입을 정부가 해대해서 성공한 예도 없고 우리나라 정도의 그 보유고 가지고 중국 같은 데도 어택을 하는데 헤지 펀드들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기대서 환율이 안정시킬 수 있다. 아니면 불안정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의견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네. 2008년도 7년도 경우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2007년도 주가가 2천까지 갔었거든요. 실물 성장도 굉장히 좋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옮아가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딱 2008년도 가을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가 자랑하던 외환보유고가 그때 2,600억 정도 됐었어요. 세계 5위였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사실상 우리가 다급해서 뭐 이런 수합 저런 수합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빌려낸 돈이 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2,500억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3,6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그동안의 경제성장이나 주가 상승을 감안하면 지금 3,600원 그때 2,500원이랑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묶여있냐 하면 유동성 중심으로 자산 운용이 된 것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으로 더더욱이 지금과 같이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 자산에 굉장히 리스키한 자산이 묶여 있거든요. 따라서 3,600억 달러는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20-30%의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환보유고의 규모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도 2,600억 달러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우리가 불과 1년 만에 꼬꾸라졌듯이 이번에도 우리가 장담 못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맞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그러니까 두 분 다 600억 불 정도의 현금 동원 능력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는 곤란하다. 맞지 않다. 네. 그거는 이제 두 분이 다 공감하는 것 같고요. 단지 국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금리만 가지고 해외 펀딩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정부가 정책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하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할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만족스럽다고 신뢰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외환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우리의 이 외환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거 좀 불안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떻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주식 시장이 주식값의 떨어짐 현상, 하락을 경험할 것이고 채권 가격도 하락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원화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이 상당 부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취약 요인,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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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